안녕하세요. 새안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8살 아이가 있는 아기 엄마입니다. 저의 파란만장한 삶을 이야기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자주 싸우셔서 가족에 대한 사랑을 믿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저에게 못해주지는 않았지만 두 분 다 늘 서로를 무시하고 제 앞에서 욕을 했었어요. 그리고 돈 때문에 자주 싸우셨습니다. 못 사는 편도 아닌데 돈 때문에 많이 다퉜어요. 오히려 잘 사는 편이라 생각했는데 돈 때문에 싸우니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커가니 왜 싸우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이 누구에게 썼는지가 중요했고 돈으로 아버지는 모든 사람을 꼬셨으니까요. 아버지는 직원들에게 선물을 많이 주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그걸로 어머니와 많이 다퉜어요. 돈이 썩어나? 직원들 선물까지 챙기고? 우리 애한테 이렇게 좀 해봐. 내가 내 직원들한테 선물 주는데 당신 허락까지 받으면서 사야 돼?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얼마나 더 잘해줘야 되는데 난 이미 충분히 하고 있어. 당신 솔직히 말해봐. 거기에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 그래서 나한테 걸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모든 사람한테 다 돌리는 거 아니냐고. 처음에는 선물을 주는 게 좋은 일 아닌가, 어머니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너무 심한 것 같다고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말을 듣고 보니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이런 생각을 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를 꼬실 때 아버지가 이런 방법으로 선물 공세를 했다고 했거든요. 어머니도 과거에는 아버지 밑에서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의심을 품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의심은 확신이 되어버렸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한 여자 직원과 저희 집에 온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날 개교기념일이라 학교에 가지 않아 집에 있었습니다. 그걸 몰랐던 아버지는 여자와 함께 저희 집에 왔고 놀란 아버지는 회의 때문에 잠시 집에 왔다며 말을 했어요. 아버지는 엄청 놀라셨지만 그 여자는 놀란 기색이라고는 없었어요. 저는 그 여자를 쳐다봤어요. 안녕? 네 얘기 많이 들었어. 반가워? 오히려 저에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뻔뻔하지 않나요? 너 너무 귀엽다. 내 딸이면 좋겠는데. 너는 또 왜 애 앞에서 무슨 소리야? 왜요? 엄마 쫓아내고 아줌마가 제 엄마 하려고요? 그래요. 저는 한 성격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화끈했어요. 어머 얘 봐. 너 그런 말 어디서 배웠니? 그리고 아줌마가 아니라 언니. 아줌마처럼 생겼으면서 왜 언니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냥 저는 제 생각을 말한 것뿐이에요. 지금 생각해봐도 저는 참 당돌했습니다.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렇게 전 친정아버지의 애인을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담담한 이유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친정어머니도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심지어 어머니는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와 사랑해서 만난 건 아니라고 말했죠. 그럼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한 거야? 엄마의 엄마랑 아빠의 엄마가 약속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했어. 근데 엄마 남자친구 있는 건 아빠한테 비밀이다? 저희 어머니도 정말 최악의 엄마 아닌가요? 어린 딸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도 바람을 피우며 아버지의 바람은 용납 못한다니 어머니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또 저는 말을 잘 들었어요. 아버지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나서도 저는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어머니도 비밀이라고 했으니 아버지도 당연히 비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어머니와 어머니 남자친구, 아버지와 아버지 여자친구가 저를 보러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치 부모님이 2명이 된 것 같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저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가족 그림을 그리는 미술 수업 시간에 저는 4명의 사람과 저를 그렸는데요. 어머니 옆에 남자친구가 있었고 아버지 옆에는 여자친구가 있었고 그 4명 가운데 제가 있었어요. 그 그림을 보고 선생님은 제게 언니 오빠들이 다 크다고 말을 했는데 저는 거기서 부모님의 애인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의 표정이 제대로 기억은 안 나지만 좋지 못했던 건 확실했어요.
그 후로 선생님은 어머니와 통화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잠시 남아있으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앞으로는 엄마 아빠만 그리면 될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이 일 때문에 친구들과 다퉜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빠 여자친구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놀라며 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서 그 친구를 때렸고 결국 부모님을 모셔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로 저희 부모님이 서로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했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보면 계속 싸우기는 했지만 이혼은 하지 않았어요. 참 이상한 집안이지 않나요? 저는 그런 집안에서 자랐어요. 지금이야 이혼을 하고 그때 서로의 연인과 잘 살고 있어요.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정말 인연이 아니었구나 생각이 듭니다. 가끔은 제가 태어나서 이혼을 못했나 생각을 해서 물어보면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시지 않았어요. 정말 바보 같죠? 저를 위해서 이혼은 안 하고 바람을 피우다니. 그러니 저는 사랑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쉽게 변하더라고요. 믿지 않으면서도 저도 모르게 한 사람이 제 마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만난 후배인데 저를 좋아하게 됐어요. 제가 이것저것 도전도 하고 여행 다니느라 2년 정도 휴학을 해서 아래 동생들과 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때 만난 동생을 마음에 들어 제가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그 친구도 좋아한다고 해서 저희는 사귀게 됐고요. 저희는 잘 사귀게 됐고 그러다 그 친구가 군대를 가게 되어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앞으로 연애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후배 친구가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술을 마시고 있을 때라 저는 이미 남자친구도 없는데 뭐 어떠냐며 사귀기로 했습니다. 참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이미 그렇게 된 걸. 여러분이라면 어리고 잘생긴 사람이 고백을 한다면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웬걸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같이 살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괜찮다고 제가 원하면 결혼을 하고 아니면 혼자 키워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히려 손주가 생겼다며 좋아했습니다. 반대로 시부모님이 엄청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이가 태어나면 정상적인 부모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결심했고 시부모님께 허락을 받으러 갔습니다. 시부모님은 처음에 듣고 충격을 받으셨어요. 남편에게는 너 같은 자식 낳은 적 없다고 소리를 치고 저를 보고 잠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결혼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한 저로서는 답답했습니다. 철이 없었어요. 나가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못 나간다고 결혼을 허락받을 때까지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고 했어요. 시부모님은 뭐 저런 애가 있나 하며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도 저와 같이 빌었습니다. 결국 시부모님은 허락을 하셨고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서로 가족끼리 소소하게 식사하고 혼인신고만 했어요. 그리고 저는 엄마가 된다는 생각에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요리도 배우고 청소하는 법도 배우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다 공부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제가 한번 꽂히면 열중하는 편이라 열심히 엄마가 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본 적이 없으니 저라도 저희 아이에게 부모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자 싶어서 남편에게도 잘했습니다. 아침마다 갓 지은 밥을 해주고 매번 반찬은 다르게 했어요. 오히려 남편이 부담스럽다고 조금만 줄여도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군대를 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당연히 남편이 군대를 갔다 왔다고 생각했었는데 군대를 가지 않았더라고요. 군대 기다려주기 힘들어서 전에 사귄 사람과 헤어졌는데 남편까지 군대를 기다려야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쩌겠어요. 기다려야죠. 하지만 기다리는 것보다 더한 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였어요. 시부모님은 남편이 군대에 가 있으니 시댁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댁살이는 죽어도 하기 싫어서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신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는 거 아니라고 시댁에 들어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디 아기 엄마가 혼자 짖느니 무슨 일을 벌릴 줄 알고.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이 재혼한 사실을 알고 계셨는데요. 그 때문인지 몰라도 제가 바람이라도 날까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저 걱정할 일 만들지 않을 거예요. 믿어주세요. 안 된다. 내가 어떻게 알고. 그리고 애가 무슨 일 생기면 그때는 어쩔 건데. 들어와라.
눈치를 안 볼 줄 알았는데 남편과 이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게 제 목표였기 때문에 저는 시부모님에게 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괜히 저 때문에 아이를 싫어할까봐 저는 숙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부모님만 사는 게 아니라 도련님도 같이 살거든요. 저는 처음에 도련님이라는 호칭을 부르기 싫어서 실은 그냥 이름을 부르다 시어머니께 된통 혼난 적이 있었거든요. 도련님이라고 부르라고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서방님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호칭을 부르기가 싫었거든요. 왜냐면 도련님 성격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 도련님이 저를 보고 휘파람을 부르며 몸매 좋다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정말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는 남편이 어디가 좋냐고 물어보는데 자꾸 남편 욕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말을 하길래 제가 한 소리 했습니다. 저기 처음 보는 자리인데 반말하시는 건 좀 예의에 어긋나지 않나요? 아이, 우리 형수님 생각보다 성격 있으시네. 왜? 내가 반말하면 형수도 반말하면 되잖아. 형수도 반말하면 되지, 안 그래? 제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저는 이복 동생들과도 말을 놓은 적이 없는데 처음 보는 남편 동생과 말을 놓는다는 건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말을 놓을까 고민했었는데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정신 차리고 좋게 타일렀습니다. 농담도 잘하시네요. 저는 반말 안 해요. 그러니 같이 존댓말 하죠. 좋게 좋게. 왜? 엄마한테 뭐라고 하게? 해보시던가요? 남편은 윗사람한테 깍듯하던데 어디서 저런 동생이 나왔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시댁 식구들과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도 반말을 하더라고요. 형수, 나 물 좀. 여기요. 형수, 좀 잘 좀 참아요. 에이, 눈에다 보인다. 가끔씩 존댓말을 하는데 비꼴 때만 하더라고요. 참을 수 없어서 시부모님께 뭐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태진 씨가 계속 저한테 반말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될까요? 태진 씨가 자기도 반말할 테니 저보고 반말하라고 하던데 괜찮나요? 그때 시어머니가 제 팔을 툭 치며 말을 했습니다. 태진 씨가 뭐니? 도련님, 도련님이라고 해야지. 나중에 결혼하면 서방님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고. 너는 도련님한테 반말은 무슨. 태진이 너도 형수한테 반말 쓰지 마. 알겠어? 거기서 저는 도련님이라고 안 했다고 혼이 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도련님이라고 호칭을 불러야 했고 도련님은 제게 존댓말을 해야 했죠. 아, 엄마는 진짜 가족이 됐는데 반말 정도는 할 수 있지. 나 참. 알았어. 미안해요, 형수. 정말 한 대 때리고 싶었습니다. 말만 이렇게 해서 그렇지 정말 사람이 약오르게 말을 잘하거든요. 아마도 여러분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과 같이 살아야 하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하지만 이미 살기로 했으니 저는 마음을 비우고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첫날부터 힘들었습니다. 저는 한다고 했는데 시어머니 눈에는 아직 한참 부족한가 봐요. 제게 계속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듣느라 혼이 났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느라 몸이 나만 날 일이 없었고요. 재산은 어찌나 많은지 음식을 할 때마다 기름 냄새가 역해 힘들었어요. 빨리 남편이 제대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일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고 싶지도 않던 부모님이 보고 싶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번도 부모님을 그리워한 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친정어머니와 친정아버지가 보고 싶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전화했더니 아줌마가 받더군요. 아줌마는 제게 잘해주셨지만 아버지와 결혼하고 아이가 생긴 뒤 좀 달라졌습니다. 아줌마는 왜 전화했느냐고 쌀쌀맞게 물어봤어요. 아버지는요? 씻고 있는데? 왜? 그냥요. 그냥 전화할 거면 앞으로 이런 전화 하지 마. 왜요? 불안해요? 불안하기는. 곧 있으면 우리 딸 결혼하니까 앞으로 이런 전화 하지 말라고. 동생이 결혼하는 거랑 제가 전화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혹시 제가 이러면 아버지가 재산을 저한테 줄까봐 걱정하시는 건 아니죠? 언제는 저보고 딸이었으면 좋겠다더니 자기 딸 생기니까 바로 저를 버리는 거 보면 딱 답이 나오죠. 너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 어른한테 따박따박 말대답이나 하고 싹 수 없는 거. 아버지께 잘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한 말 그대로. 그제 아줌마는 꼬리를 내리고 제게 사과를 했어요. 결국 친정아버지와도 전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조금 섭섭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복 동생이 결혼을 하면 친정 아버지 손을 잡고 가는 거잖아요. 뭐 생각해보면 이복 동생은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기 전까지 아버지가 없는 채로 살았으니 비슷한 처지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괜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이야? 힘들어?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울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많이 힘들면 나와. 그냥 이혼하고 살아. 엄마 그 정도 능력 된다. 알지? 알지. 그래도 내 아이만큼은 완전한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아저씨는? 응, 잘 있지. 너 걱정 많이 하더라. 안부 전해주고. 아, 나 아까 아빠한테 전화했는데 아줌마가 나한테 전화 그만하라고 하는 거 있지? 그 여자는 아직도 그런다니? 아유, 내가 나중에 한 소리 해야겠다. 딸, 미안해. 사랑하고. 알지? 어머니와 전화를 했다고 그래도 좀 힘이 나더라고요. 그 안정감은 얼마 있다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휴가로 집에 오는 날이었어요. 제사 준비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제게 막말을 했어요. 요리를 발로 하냐며 막 뭐라고 하고 자기 아들이 먹을 거니 잘 좀 하라고 잔소리를 어찌나 하던지 오죽했으면 밥맛이 없어질 정도였다니까요. 시어머니의 말소리만 들어도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또 시어머니의 목청은 또 얼마나 큰지 잔소리를 할 때마다 귀가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남편을 보면 힘이 날 것 같다는 생각에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남편을 봐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느꼈어요. 저는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막막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더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저는 이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는 저처럼은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매일을 고민을 안고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출산을 하게 됐어요. 제 아이를 보니 정말 사랑스럽더라고요. 엄마가 되니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모든 게 아이 위주였어요. 그러면서 남편을 보면서 이혼을 해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됐지만 아이를 보면 그 생각을 잊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서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바람을 피우고 이혼까지 하니 엄마가 되어보니 더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저는 저대로 이미 겪었지만 제 아이는 그렇게 살게는 두지 않도록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제대를 하게 됐고 도련님은 그 사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동서가 성격이 아주 못 같더라고요. 정말 도련님과 아주 천생연분이었습니다. 어머, 언니 너무 예쁘게 생겼다. 자기야, 언니가 아니라 형님. 우리 엄마 호칭에 되게 민감해. 엥? 나 형님이라고 부르기 싫은데. 난 언니가 더 좋은데. 언니라고 부르면 안 돼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또 한 소리 나올까봐 잘라냈습니다. 네, 그건 어머님이 안 좋아하실 거예요. 자기야, 이 언니 완전 무섭다. 아, 언니가 아니라 형님이라니까. 아, 형수님 죄송해요. 저희 자기가 좀 해맑아서 그래요. 이해하죠? 저는 참 죽이 잘 맞는 사람끼리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를 싫어할 줄 알았는데 좋아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동서네가 잘 사는 것 같아서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동서는 이 동네 저 동네 자기가 잘 산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그 꼴이 어찌나 웃기던지 저도 잘 산다면 잘 사는 편에 속했지만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괜히 제 배경만 보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너무 싫어서 말을 안 하는데 동서는 오히려 그걸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니는 걸 보니 저와 정말 정반대인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도련님은 결혼을 마치고 저는 또 호칭 때문에 혼나게 됐어요. 어머님, 도련님이 어머니 찾으시던데요. 너는 이제 결혼도 했는데 서방님이라고 해야지. 아, 네, 서방님이 찾으세요. 호칭이라는 게 정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도련님이라는 호칭도 적응하느라 힘들었는데 서방님이라니 조금 이상했습니다. 결국엔 호칭을 생략하고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도련님을 보는 날이 줄어들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복병은 다른 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복병은 동서였습니다. 제삿날 동서는 좀 늦게 왔더라고요.
동서는 일을 하지 않아서 일찍 올 법도 한데 늦게 와서 느긋하게 차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동서, 이것 좀 도와줘. 형님, 저 이런 거 못해요. 그래? 그럼 내가 알려줄게. 저 요리 잘 못하는데 그냥 보고 있을게요. 그럼 눈으로 배우고 할 수 있잖아요. 동서, 같이 해야지. 그게 무슨 소리야. 야야, 왜 그러니? 우리 둘이 하면 되지. 우리 세아가 힘들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잔소리를 하더니 동서한테는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꼴이 너무 보기 싫었습니다. 그걸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동서도 너무 얄미웠어요. 어머님, 저희 엄마가 이런 거 챙겨주셨어요. 이번에 여행 갈 때 입으라고 스카프랑 아우터 같이 입을 거 좀 챙겨주셨고, 혹시 가방은 있으세요? 아니면 저랑 나중에 쇼핑 가실래요? 같이 가요. 제가 사드릴게요. 동서는 돈으로 시어머니를 휘둘렀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렇고 시아버지도 돈으로 휘둘렀어요. 아버님, 낚시 좋아하시죠? 여기, 낚싯대, 짜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동서가 예쁘다고 우리 며느리 최고다, 사랑스럽다 등 극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때 일입니다. 저는 아침부터 미역국을 끓이고 잡채며 전이며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어디 나가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생신창 차려뒀는데. 너 못 들었니? 둘째 내가 이 근처 괜찮은 카페에 있다고 해서 나간다. 브런치? 그거 먹자는데. 그리고 저녁엔 근사한 레스토랑 잡아둬서 거기 가려고. 너는 미련스럽게 아침부터 뭔 생일상이니? 유난스럽게. 요즘 다 식당 예약하고 거기서 먹는데. 아휴, 너도 참. 저희는 한 번도 식당에서 생신 축하를 해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힘들게 아침에 일어나서 다 준비했는데 브런치를 먹으러 시부모님은 나갔습니다. 철없는 남편은 아침부터 진수성찬이라며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도련님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태진이가 그러는데 오늘 브런치 먹고 레스토랑 간다는데 그냥 어머니 아버지랑 갔다 오라고 말했어. 뭐? 그걸 이제 말해줘? 알고 있었어? 태진이가 말해주던데? 재수씨가 말 안 했어? 말한다고 했는데. 분명했습니다. 일부러 말을 안 한 거라고 저는 확신했어요. 정말 얄밉지 않나요? 일부러 그랬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저는 동서에게 따져야 할지 넘어가야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동서에게 전화를 했어요. 동서, 어제 잘 놀았어? 네, 형님. 근데 형님 저희 가는 거 모르셨어요? 생신상 차리셨다고 하길래요. 남편한테 들었어. 왜 말 안 했어? 저 말 안 했어요? 어라? 저 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형님이 까먹으신 줄 알았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서는 왜 이렇게 저를 싫어할까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동서는 저를 슬슬 무시하기 시작했고 시부모님은 동서와 저를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시댁살이가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따로 나가서 사는 게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남편은 지금이 편한데 뭘 또 따로 나가서 사냐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당신만 편하지 나는? 힘들어하는 거 안 보여? 뭐가 힘들어? 당신이 예전에 아침밥 차리고 하는 건 똑같잖아. 근데 뭐가 힘든 게 있어?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못되게 구는 것도 아니고 아빠가 잘 못 대해주시는 것도 아닌데 뭐가 힘들다고? 뭐? 지금 말 다 했어? 못되게 안 군다고? 당신 진짜 몰라서 물어? 말 다 했다. 그럼 엄마 아빠가 당신 못되게 군다고? 말이 돼? 남편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그냥 모르고 싶었나 봐요. 저는 홧김에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럼 우리 이혼해. 나 이렇게는 못 살아. 물론 진짜 이혼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 해봐라. 당신이 퍽이나 이혼을 하겠다. 남편도 역시나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약 올리는 게 정말 꼰사납더라고요. 그 순간 도련님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진짜한 모습을 몰랐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제 남편을 볼 때마다 도련님이 겹쳐 보이고 정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술 마시고 양치 안 하고 집에 와서 침대에 누워 배를 긁는 모습이며 밥을 먹을 때 쩝쩝거리는 소리, 머리를 벅벅 긁는 소리, 머리에 있는 비듬이며 다 싫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하물며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차별도 심해져 이혼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 건가요? 이혼을 해야 할까요? 참아야 할까요?
정말 고민이 많이 됐지만 다들 이렇게 살 거라고 위로를 하며 저는 아이를 위해 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기회가 왔어요. 기회라고 해야 될진 모르겠지만 이혼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조금 충격적인 일인데요. 놀랄 수도 있으니 미리 말씀드릴게요. 정말 상상도 못한 인물이 나오고 말았죠. 어느 날부터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출장이 잦기는 했지만 이 정도로 안 들어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새로운 향수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에게도 없는 향이고 저에게도 없는 향인데 도대체 이 향은 뭐냐고 물어보니 남편은 새로 들어온 신입 향수라며 그냥 넘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누굽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외도를 지켜봐온 사람으로서 이건 단순히 넘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향을 맡아본 적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냥 유명한 향은 아니라 어디서 맡아봤을까 생각했었는데 제 이복동생과 향이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 향을 이복동생만 쓰는 것도 아니고 우연이겠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복동생은 곧 결혼을 한다고 했으니 절대 바람을 피울 리가 없고 이복동생 부모님도 바람으로 만났으니 바람이 너무 싫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제 이복동생을 아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라고 했더니 당황하면서 언니가 있다는 말은 못 들어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복 언니라고 말을 했고 그 순간 그 남자는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쪽 남편이랑 자기 약혼녀가 바람이 났다고 말하더라고요. 제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 상대방 남자도 놀란 것 같았어요. 이복 언니의 남편과 바람이 났다는 게 놀랄만하지 않나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설마 했는데 제 동생과 바람이 난 거였어요. 예전에 몇 번 보기는 했지만 그렇게 자주 만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만나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이복동생과 남편이 바람이 났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만나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놀랐습니다. 상대가 이복 언니 남편이라니. 저도 놀랐어요. 아니 그것보다 어떻게 아신 거예요? 실은 약혼녀가 요즘 좀 이상하게 행동해서 미행을 했는데 그쪽 남편이랑 만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남자를 따라갔는데 카페로 갔고 마침 휴대폰을 두고 화장실에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급한 나머지 휴대폰에서 마누라라고 적힌 번호만 들고 나왔어요.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안 그래도 요즘 향수 냄새가 많이 나길래 누구를 새로 만난다고 생각했는데 그 향이 제 이복동생 향이랑 똑같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설마 제정신이 있다면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둘은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이혼해야죠. 이런 남편이랑 살 수 없으니 이혼밖에 더 있겠어요? 아 그리고 여기 사진이요. 혹시 발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진도 찍어뒀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전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역시 저에게는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 주제에 무슨 사랑이겠냐 생각을 하고는 저는 그날 바로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하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도 이혼을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혼은 무슨 안 된다. 그냥 너 우리랑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러는 거 아니니?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래. 당신 저번에 이혼하자고 했는데 누가 그렇게 쉽게 이혼을 하게 해준대? 저는 그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은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고 남편은 화를 내다 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시부모님께 이복 동생이라고 사실을 말하자 시어머니가 남편의 등짝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휴, 이 한심한 놈아. 바람 피우긴 왜 피워 이놈아. 아휴, 너만 아니면 그냥 돈 받고 살 수 있었는데. 어휴 이놈아.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알고 보니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잘 부탁한다고 매달 시어머니께 돈을 보냈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고부터 줬다고 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시어머니께 쩔쩔매니 땡 잡았다 생각이 든 시댁 식구들과 남편은 저를 막 부려먹었고요. 이런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한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그날 울면서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딸, 무슨 일 있어? 엄마 왜 말 안 했어? 돈 준 건 얘기했어야지. 나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살았잖아. 엄마, 근데 나 이혼할 거야.
저는 모든 사실을 다 말했고 화가 난 어머니는 시댁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 무슨 일이긴요. 제가 준 돈 달라고요. 저는 딸 잘 부탁한다고 보냈지 그쪽이 제 딸 부려먹으라고 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서방, 자네도 그러는 거 아니지? 뭐 바람? 내 딸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바람을 내 딸이 피운 것도 아니고 네가 피워? 사돈 진정하시고 저희랑 말을 합시다. 말할 것도 없어요. 당장 제가 준 돈 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딸이랑 손자 제가 데려갑니다. 할 말 없으시죠? 아니 우리 집 장손인데 데려가기는 뭘 데려갑니까? 사부인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요? 그럼 위자료도 넉넉히 주시고 돈 2배로 갚으세요. 제가 말했죠? 저희 딸 울리는 날에는 돈 돌려받을 거라고. 그건 잊으셨나 봐요? 그거 자신 없으시면 제 손자도 같이 데려가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니 왜 이제야 했나 싶더라고요. 어찌나 평화스럽던지 아침에 아들과 함께 아침의 여유를 만끽하고 같이 여유롭게 아침을 먹고 즐기니 삶이 행복했습니다. 아이와 놀러가고 친정어머니와 아저씨와도 여행가며 시댁에 있을 때 느껴보지 못한 여유를 가졌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날 겸 친구가 좋아하는 호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친구랑 오래간만에 만나 수다를 떨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친구도 갈 시간이 돼서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동서가 있지 뭡니까. 그 뒤로 만나기 싫은 사람 중 한 명이었는데 만나게 돼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혼할 당시 동서가 제게 바람을 왜 피우는지 모르겠다며 여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은 저도 잘못이 있으니 바람핀 게 아닌가 하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말하는 게 참 재수가 없지 않아요. 그러면서 동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님이 외모에 비해 성격이 매력이 없나 봐요. 아니면 이복 동생이 더 예뻤나? 그 말을 듣고 열이 받았지만 더는 안 볼 사이라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참 세상이 좁다라는 걸 느꼈어요. 호텔에서 마주칠 줄은 몰랐으니까요. 근데 웬걸 동서는 또 제 성격을 긁더라고요. 형님, 이 비싼 호텔에 무슨 일이세요? 수준 맞게 사세요. 이혼했다고 막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뭐야? 얘 누구야? 말하는 싸가지하고는. 너 뭐니? 친구는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바로 동서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말도 무시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순간 예전 일과 지금 일이 합쳐져서 쫓아가 뺨을 때렸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일체 다 저희를 봤어요. 하지만 저는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동서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봤어요. 미쳤어? 나를 때려 이년아? 이 호텔 우리 친정아빠 거야. 뭐?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거든요. 동서는 제게 욕을 하며 내가 누군지 모르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렀습니다. 저는 욕을 듣고 있는 것보다 이 호텔이 동선의 친정아빠 거라는 사실이 더 놀라웠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 호텔이 그쪽 아버지 거라고? 인연이 어디서 거짓말을 해? 왜? 못 믿겠어? 우리 집 돈 많아. 이것도 우리 집 거라고. 미친년아. 이 호텔 우리 집안 거야. 너 알고 말해. 그래요. 호텔 주인은 제 친구네 부모님 거였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금방 들통날 걸 왜 거짓말을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동서는 당황하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친정아빠 거라니까. 너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너희 부모님 진짜 잘 사는 거 맞니? 너 그것도 거짓말 아니야? 아니야. 우리 집 잘 사는 집 맞거든? 호텔이 하도 많아서 내가 착각했다. 그렇게 동서는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제 친구가 동서 머리채를 잡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그렇게 동서와 친구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고 그때 갑자기 서로 머리채를 잡으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누군가가 제 친구를 불렀고 그제야 싸움은 멈췄습니다. 지혜야. 제 친구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래. 회장님은 잘 지내고? 근데 지혜는 또 무슨 일인데 싸우고 있는 게냐?
쟤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애가 점점 억세져서 아휴. 그래, 이혼했다는 소식은 들었다. 그 나쁜 놈이 이 예쁜 공주를 두고 바람을 피웠다고? 친구 아버지는 어머니와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고 아저씨와도 사업으로 잘 만나는 사이라 저를 많이 아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 성격이 불같다고 했죠. 싸움이 한두 번이 아니라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거고요. 그때 동서가 놀라며 저를 봤습니다. 회장님? 뭐야, 그럼 잘 사는 집안이야? 아니, 그럼 다 가졌잖아. 아우, 짜증나. 그 말을 하고는 도망쳤습니다. 동서는 저를 질투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질투해서 제게 못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제 친구는 도망가는 동서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친구 아버지 덕에 진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동서는 다시는 그 호텔에 오지 못하게 되었어요. 쪽팔려서 어떻게 온답니까? 그리고 친구한테 들었는데 동서 집안이 잘 사는 집안은 맞는데 사기를 쳐서 잘 사는 집안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그 사실이 시어머니 귀에도 들어가게 됐고 결국 동선에도 갈라서게 됐다고 했습니다. 다 자업자득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동서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동서, 사기쳐서 번 돈 그렇게 자랑을 해? 사람이 겸손할 줄 알아야지. 그 사기꾼의 사기꾼 딸이네. 그리고 내가 이런 말 못해서 참은 줄 알아. 나도 할 수 있는데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말을 안 한 것뿐이야. 그런데 이제는 좀 해볼게. 너 그런 식으로 살지 마. 진짜 싸가지 없어. 그리고 너 기분대로 하는 거 그거 진짜 보기 안 좋아. 그리고 이혼 축하해. 네 말이 맞네. 여자가 하기 나름이라더니 결국 네가 한 행동과 니네 식구가 한 행동 때문에 이혼했네. 넌 참 똑똑하구나. 그럼 이만 여기서 문자는 끝낼게. 정신 차리고 잘 살아. 그렇게 저는 동서에게 할 말을 다 하고 인연을 끊을 수 있었어요. 한 김에 저는 모든 사람에게 다 문자를 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줌마. 그쪽 따님 덕에 파혼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잘난 따님이 제 남편이랑 바람이 나서요. 아버지가 화가 나서 재산을 저에게만 주고 싶다고 하시던데요. 어쩌죠? 저는 이제 동생과 나눌 생각이 없네요. 이 말 전하고 싶어서 문자 드려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 다음은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안녕 남편, 잘 지내?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실은 나 남자친구 생겼다. 네가 아는 사람이야. 누군지 궁금하지?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우리 아이 때문에 같이 살았는데 같이 사는 거 정말 힘들었어. 그거 알아? 너 진짜 더럽다. 좀 씻고 살아. 내 이복동생이 왜 너 같은 놈을 만났는진 모르겠지만 만나준 덕분에 이혼하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너는 평생 여자도 못 만나고 살 거야. 그럼 이만. 그리고 제 이복동생에게도 보냈습니다. 안녕 동생. 동생이 생겨서 참 기뻤는데 마지막은 결국 안 좋게 끝이 나네. 네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영영 너를 볼 일은 없겠지. 아꼈던 만큼 실망이 크네. 그리고 파혼했다며? 그거 알아? 네 전 약혼자 참 좋은 사람이더라. 나 그 사람이랑 잘 되고 있어. 너희 덕분에 만나서 잘 만나고 있거든. 고마워. 이렇게 보내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저는 이복동생 약혼자와 그 이후 연락을 하다 보니 만나게 됐고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 호감이 생겨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만나도 될까 걱정을 했는데 이제 걸리는 사람도 없고 한 번 정도 연애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만나보기로 했어요. 이렇게 저는 행복한 날이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희 집 앞에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남편은 술을 마시고 찾아왔더라고요. 마누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쳤어? 빨리 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뭔가 무서웠습니다. 남편 눈이 좀 이상했거든요. 남편은 고래고래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잖아.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내가 용서를 구하잖아. 그런데 왜 나를 안 봐주는 건데? 너 때문에 내 삶이 다 망했다고. 미안하다고. 남편은 점점 눈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남자가 눈이 돌 때 무슨 짓이든 할 것 같은 그 눈을 아시나요? 저는 순간 얼고 말았습니다. 아저씨가 오지 않았다면 저는 무슨 일을 당했을지 몰라요. 아저씨가 남편의 소리를 듣고 밑으로 내려와 남편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 일을 남자친구에게 말했고 남자친구는 걱정이 되었는지 앞으로 밤늦게 다니면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그 말 자체가 너무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무섭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또다시 나타나면 어쩌지 하는 무서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전화가 와서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전화는 동서더라고요. 야, 네가 말했어? 네가 우리 집 사기꾼 집안이라고 말했어? 동서는 술에 취한 채로 제게 전화를 한 겁니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 나는 말한 적 없어. 네가 어디서 잘못 살아서 그랬겠지. 이년이 계속 거짓말이네. 너 그거 알아? 내가 아주버님한테 용서해달라고 하면 다 받아줄 거라고 말했다. 그래서 너한테 매일매일 찾아가 보라고 말했지. 너 이제 큰일 났다. 동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까요? 술에 취해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하나만 물어보자. 너 왜 그렇게 나를 싫어하는데? 왜? 왜냐고? 이쁨 받았을 것 같아서. 사람이 곧잖아. 나는 그게 재수가 없었어. 그리고 네가 처음부터 그랬잖아. 언니라고 부르지 말라고. 내가 말하는데 거절하는 사람도 네가 처음이었어. 저는 고작 그런 이유로 저를 싫어한다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동서는 할 일이 없었나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에게 이런 관심을 가질 리가 없잖아요. 안 그런가요? 동서는 동서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제게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그래도 동서는 전화를 안 받으면 끝이고 그 뒤에는 연락 오는 일이 없어서 잘 넘겼지만 남편이 문제였어요. 동서의 말대로 매일 찾아오더라고요. 여보, 잘못했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이제 찾아오지 마.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 자식 때문이야? 내 친구? 남편은 갑자기 친구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일까 했는데 남편이 예전에 사귀었던 사람과 다시 만난다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했죠. 남편은 계속 누구냐고 집요하게 물어봐서 말을 해주게 됐고 그 순간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한 대 더 때리더라고요. 저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워 쓰러지게 됐고 다행히 그 모습을 저희 어머니가 보게 됐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미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그런지 제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소리를 쳤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안 계셨다면 더 심하게 맞았을 겁니다. 그 순간 저는 큰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대로 계속 맞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어머니를 받고 저는 그대로 기절했습니다. 다행인 건 그 뒤로 무슨 일인지 남편과는 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이후로 남자와 만나는 걸 무서워했습니다. 밖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충격을 받으셨는지 저를 이해한다며 다독여 주었어요. 하지만 전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일이 생각나 미칠 것 같았거든요. 꿈에서도 남편이 나와 남편에게 맞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남자친구도 만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헤어지자고 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기다리겠다고 언제든 연락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매일같이 저희 집에 찾아와 따뜻한 음식을 주거나 꽃을 주거나 늘 선물을 두고 갔습니다. 가끔은 주말에 저희 아들과 같이 놀아줬어요. 제가 못해주는 걸 해주더라고요. 그 덕인지 저는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달 만에 저는 집에서 나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와 아저씨는 저를 꼭 안아주셨고 저는 아들과 함께 나가서 놀아주었습니다. 몇 달 동안 밖에서 놀아주지 못해서 미안했거든요. 그리고 친구가 저를 호텔로 부르길래 갔습니다. 친구는 수고했다며 저를 안아줬고 선물이 있다고 룸으로 가보라고 말했어요. 룸에는 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게 결혼을 해달라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았지만 그 덕에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다며 꼭 함께 미래를 그리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프로포즈를 승낙했어요. 그 순간 어머니와 아저씨, 친구가 축하한다며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이것도 참 영화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꽃다발을 들고 와 말을 했습니다. 아저씨, 저희 엄마 울리면 혼나요? 아들은 역시 제 아들이 맞았어요. 저를 닮아 아주 당찼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지막은 행복하게 끝낼 수 있었어요. 어릴 땐 사랑을 믿지 않았지만 결국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사랑이라는 걸 배울 수 있어 감사하더라고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걱정인 건 제 아들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역시 제 아들이더라고요. 오히려 저를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게 아니겠어요. 어쩜 이런 아들이 있는지. 아들 덕에도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버지는 그 아줌마를 만나고도 이 여자 저 여자 만났다고 합니다. 어머니 말로는 결혼을 하고 바람을 피우면서도 다른 사람이랑 만났다고 하지 뭡니까? 그 아줌마도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돈을 보고 옆에 있는 거라며 결국 그 아줌마도 나이가 들면 벌 수 없을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행복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땠나요? 제 인생 참 파란만장하지 않나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가족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혹시라도 저처럼 힘든 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하길 빌게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과거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하잖아요. 그게 어떤 내용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과거를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만약 가까운 사람의 놀라운 과거를 어느 날 알게 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이번 사연이 담고 있는 과거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제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끝자락에 거주하고 있는 중년 여성이에요. 남편과 서로를 쏙 빼닮은 아이 2명 낳고선 내 식구가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네요. 저만 하루에 한 편씩 사연에 빠지다 채널을 틀어놓는 습관을 지닌 건 아니죠? 분명 저처럼 매일 틀어놓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늦은 저녁에 사연 한 편을 재생시켜 놓고 이어폰을 한쪽 귀에만 끼는 게 고유 습관이랍니다. 별별 내용들을 다 접해본 것 같은데 만약 지금 제가 적으려는 사연이 소개가 된다면 그 별별 내용이라는 반열에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남편이랑 2년 가까이 연애를 한 끝에 결혼했는데 사귈 당시 굉장히 뜨거운 사랑을 한 건 아니었어요. 남편이 이런 제 의견을 듣는다면 서운해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이 그랬던걸요. 어떤 기혼 여성분이 인터넷에 적어놓으신 글을 보니까 결혼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이 적기일 때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하게 되는 것이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전 여기에 굉장한 공감이 갔어요. 남편을 미치게 사랑한 건 분명 아니었고 운명 같은 끌림도 없었지만 결혼하기에 마땅한 시기이자 상황이었고 그때 마침 저랑 만나고 있었던 남자가 남편이라서 결혼을 한 느낌이었죠. 솔직히 터놓고 말해보자면 남편도 그랬을 거예요. 남편은 자기 동생이 먼저 일찍 결혼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딱히 집안에서 결혼 압박도 안 받고 있었고 부담 없이 저랑 연애를 했었죠. 사귀면 사귀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결혼을 하면 하는 거고 헤어지면 헤어지는 거고 연애 때 받았던 남편의 인상은 딱 이런 거였네요. 비약을 하자면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는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근데 제가 이런 멋대가리 없는 남자랑 왜 결혼을 했는가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결혼을 이제 할 만한 시기인데 라는 생각이 들 때였고 친정에서 너 노처녀로 늙어 죽을 거냐고 저를 귀찮게 하는 바람에 남편과 결혼을 다짐했었던 거죠. 인간적인 끌림은 우습게도 남편이 멋대거리 없는 남자라서 거기에 홀렸었답니다. 유머 감각도 부족하고 패션 센스는 더 부족하고 딱히 능력이 좋지도 않고 그런데요, 자기 여자만 딱 볼 줄 아는 외골수였어요. 저한테 열렬히 구애한 적도 없었고 만약 제가 떠난다고 하면 절대 안 잡을 것 같은 인간이었지만 요컨대 사귀는 동안에는 바람에 비읍자도 염두에 안 둘 위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담배 연기 싫어한다고 정색하면서 말을 했었는데 제 말 한마디에 담배를 딱 끊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에라이 모르겠다 싶어서 그냥 남편이랑 결혼해버렸던 거죠. 서로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 이런 게 없어서 결혼할 땐 편했네요. 남편에게는 형제가 하나뿐이에요. 나이 터울이 큰 남동생이 있죠. 제가 남편이랑 연애할 때 이미 그 동생은 기혼 상태였으니 제가 서방님이라고 칭하는 게 맞아서 그렇게 적을게요. 저는 서방님께서 왜 어리다고 할 수 있는 나이에 결혼을 했는지 궁금했어요. 남자가 그렇게 이른 결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근데 상대 여자 쪽은 어린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되는 사람이 저랑 동갑이었네요. 그나마 제가 3개월 먼저 태어났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동갑이니 친구처럼 지낼 생각도 있었지만 동서 쪽에서 먼저 선을 긋더니 자기는 저한테 존댓말을 하겠다고 선포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결혼하고 나서 제가 서방님이랑 접점이 있을지언정 동서하고는 거의 교류할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거주지가 서로 좀 멀었거든요. 저랑 남편은 늘 맞벌이하는 부부였으니 외적으로 시간적 여유를 내기도 쉽지 않았고요. 남편이 재미없는 스타일이라고 했는데 그건 서방님도 비슷했어요. 형제끼리 그런 면모가 닮았더라고요. 둘이 같이 있으면 딱히 대화도 안 해요. 차라리 제가 중간에 끼워줘야 남편이든 서방님이든 입을 열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형제 우애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장남이다 보니까 시부모님께서 아무래도 남편한테 의지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남편은 저랑 결혼하기 전부터 사회생활하면서 돈을 버는 족족 시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다 책임져 가면서 살아왔고요. 서방님은 이런 자기 형의 수고를 아시기 때문인지 저희 집에 종종 혼자 들러주셔서 과일 사놓고 가시고 애들 장난감 선물 보내주시고 그렇게 자잘한 걸 정말 잘 챙겨주셨네요. 저희 집은 딸만 둘인데 서방님과 동서는 첫째 딸, 둘째 아들 이렇게 뒀어요. 첫째는 서방님을 닮아서 약간 근엄한 인상인데요. 둘째가 동서랑 판박이에요. 누가 봐도 엄마랑 아들로 보여요. 근데 동서가 얼굴이 좀 예쁘장하고 이목구비가 시원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둘째가 잘생겼습니다. 동서가 이 둘째 아들을 얼마나 싸고 도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시부모님께서도 한 수 접어주시고 혀를 내두르실 정도였죠. 나는 우리 손자도 예쁘지만 우리 손녀도 만만치 않게 예쁘다. 어? 우리 손녀가 소외당하지 않게 네가 잘 신경 쓰고 네가 매사에 잘해야 된다. 알았니? 시어머니께서 동서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안 봐도 비디오죠. 근데 동서도 변명거리는 있었죠. 동서가 둘째를 편애하니까 자연스레 서방님은 첫째에게 애정을 쏟으셨어요. 아들은 험하게 키워도 된다고 하시면서 서방님께서는 첫째 딸에게만 너그러운 사랑을 보여주셨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며 저는 저희 딸들에게는 골고루 똑같이 사랑을 베풀 수 있었으니 제겐 큰 도움이 됐을지도 모르겠네요. 전 애들 키우고 교육하는 것도 호들갑 한 번 안 떨고 조용히 했던 것 같아요. 성격 자체가 그래요. 약간 무감각하고 무던한 편이죠. 애들 어렸을 때 제 친정엄마랑 동생이 육아를 도와줘서 저는 마음 놓고 일을 다닐 수 있었고요. 감사하고 행복한 부분인데 이걸 두고 동서는 안쓰럽다고 했습니다. 저는 형님을 보면요, 오리가 생각나요. 형님 혹시 오리가 어떻게 헤엄치는지 아세요? 응? 아니, 모르겠는데. 근데 오리는 다리가 짧으니까 나 다리 짧다고 놀리려는 건 아니겠지? 그럴 리가요. 수면 위에서는 볼 수 없는 애처로운 오리의 발길질이 떠오른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오리가 유유자적 헤엄치면서 이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리를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아, 내가 안 보이는 데서 노력하면서 산다고? 나 정도로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은 널렸지. 그래도 띄워주니까 좋다. 고마워, 동서? 널렸다뇨. 절대 안 널렸어요. 저만 봐도 그래요. 전 형님과 같이 노력은 안 하잖아요. 구질구질하고 안쓰럽고 어쩜 그렇게 매일을 사실 수 있는지 놀라워요. 기껏 대출 끌어당겨서 18평짜리에 살고 있는데 애들은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형님은 안정적인 직장 다니시는 대신에 월급이 쥐꼬리만 하고 그거 누구 코에 붙여요? 아주버님은 돈을 꽤 버시는 대신에 그게 매달 그렇다는 보장도 없고 언제 잘리실지도 모르고 불안해서 일은 어떻게 다니실까요? 정말 저는 형님 볼 때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애잔함이 속에서 올라와요. 작게 혀를 쯧쯧 차기까지 하면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데 진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내형적이라고 한다면 동서는 외향적이었는데 꼭 그런 걸로 가르지 않더라도 동서는 저보다 확연히 기가 셌어요. 제가 너무 안쓰럽다면서 눈썹을 축 내리고 있었지만 인매는 어쩐지 실룩거리는 모양새였죠. 몇 번 동서랑 그런 식으로 마찰 아닌 마찰을 빚고 나니까 제 쪽에서 동서를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느 날은 동서가 저한테 이랬어요. 사는 세계가 다르면 원래 가까워질 수 없는 법이죠. 같은 몰에서 노는 사람끼리 지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기랑 제가 다르단 얘기였어요. 동서가 부잣집 딸이라도 됐냐고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죠. 오히려 집안의 기반만 본다면 차라리 제 친정집이 좀 더 낫지 않나 싶을 정도였고요. 근데 동서의 동생들이 동서한테 되게 잘하는 모양이었답니다.
동생이 2명 있는데 둘 다 그렇게 동서한테 잘한다고 들었어요. 매달 용돈 보내주고 애들 선물도 주기적으로 보내온다고 서방님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확실한 정보였죠. 그리고 결혼 당시에 서방님은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벌어놓은 돈이 없었고 시부모님께서 자금을 다 내주셨는데 동서는 자기 힘으로 거의 돈을 댔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서가 매사에 콧대 높게 의스댈 수 있었던 것이죠. 도대체 뭘 하면서 돈을 모았던 것일까 궁금해서 서방님께 여쭤봤더니 동서가 본격적으로 직장을 다닌 건 아니었고 그냥 아르바이트 같은 거라면서 여러 군데를 전전했었다네요. 그런데도 돈을 그 정도로 모았던 거래요. 놀랄 노자였죠. 하여간에 동서란 인물이 범상치 않다고 생각이 됐어요. 1대1로 붙으면 저만 피 터지는 조합이었기 때문에 되도록 같은 날에 시댁으로 방문하는 일은 없도록 제가 피하고자 했었네요. 시부모님께서 워낙 손주들을 예뻐하시기 때문에 저나 동서나 시댁에는 종종 잘 가는 편이었답니다. 시댁에 가면 저는 우선 청소할 것부터 찾아서 청소하고 식사 때 맞춰서 밥 준비하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동서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거나 작은 방에 들어가서 코까지 골며 자는 게 다반사였어요. 시부모님께서도 기가 막혀 하셨지만 동서는 애들을 데리고 여기에 온 것만으로도 나는 큰 할 일을 한 거다라는 입장을 고수하셨답니다. 그래도 서방님이 함께 계실 때는 코 골면서 자진 않았어요. 주말 같은 때는 서방님도 시댁에 들르시곤 했어요. 제 남편은 업무 특성상 토요일에도 바빠서 시댁에 들르기란 쉽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동서의 입에서 너무 황당한 내용을 듣고 말았어요. 결국은 택배 일을 하시는구나. 난 예상했지. 난 아주버님께서 택배 일이나 하시게 될 줄 알았지. 역시 사람의 수준 따라서 직업도 따라가는구나. 휴대폰을 하면서 흥얼거리는 혼잣말이었지만 뻔히 옆에 제가 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건 혼잣말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제 남편 얘기였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금 무슨 말 한 거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동서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과장스럽게 짓더니 들으셨어요? 그게 들리셨어요? 아니, 저는 아주버님께서 지난달부터 택배 일을 하셨다길래 부디 적성에 잘 맞으시길 바란다는 뜻으로 그렇게 중얼거린 거예요. 뻔뻔스러운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택배회사에서 일을 하게 된 걸 저는 하나도 못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어렵고 힘든 일하는 것 같아서 걱정되는 마음만 있다고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재단하지 말라고도 했고요. 그랬더니 동서가 입을 삐죽거리면서 고개를 휙 돌려버리더군요. 택배 일을 생업으로 삼게 되기까지 남편도 얼마나 고심이 많았는데 동서가 그런 식으로 폄하하니까 저도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그래도 동서가 조용해졌으니 그걸로 일단락 된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 다 같이 외식을 나갔거든요. 토요일 저녁 식사였는데 따로 온 남편이 좀 늦게 도착했어요. 고생하면서 일하다 온 티가 나길래 저는 가슴 짠하고 자랑스럽고 그런 심정으로 남편을 맞이했고 제 옆자리에 앉으라 그랬죠. 서방님이 남편한테 택배 일 안 힘드냐, 요즘 어떠냐 이런 걸 물어보셔서 형제끼리 그런 대화를 한참 나눴어요. 동서는 둘째 아들이 밥도 제대로 안 먹고 휴대폰으로 자꾸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속상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보이더군요. 거기까진 괜찮았는데 이제 다 먹고 나갈 때가 돼서 동서가 자기 아들한테 잔소리를 하며 던진 내용이 가관이었어요. 너 자꾸 게임만 하고 공부 열심히 안 하면 큰아빠처럼 되는 거야. 택배 상자나 나르는 하급 인생 살고 싶어서 그래? 전 사실 그때 제대로 못 들었는데 남편이 그걸 딱 정확히 들었다더군요. 어쩐지 식당을 나서는데 남편의 표정이 너무 어두웠어요. 시댁으로 일단 다 같이 들어가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남편이 동서한테 얘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분위기가 딱 이상한 걸 감지한 서방님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고 시부모님께서도 어리둥절해 하시고 동서는 코웃음을 치더니 몸을 휙 돌려서 먼저 시댁 안으로 발길을 돌렸죠. 어른들 일에 관심 없는 애들은 다들 휴대폰만 보고 있길래 제가 저희 큰애한테 카드 쥐어주면서 넷이 다 같이 바로 앞에 있는 카페에 가서 음료 시켜 먹고 놀라고 보냈습니다. 애들 다 빠지고 어른들만 시댁으로 올라갔고요. 동서랑 남편이 살벌한 표정으로 작은 방에 들어가길래 저랑 서방님이 놀란 시선을 교환하면서 방문 앞으로 가봤죠. 귀를 기울였더니 동서의 격양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왜요? 제가 못할 말한 건 아니잖아요. 정확히 짚어줘야 애들은 경각심을 가진다니까요?
그렇다고 어떻게 나를 하급 인생이라느니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자식 교육에도 그게 안 좋은 거 아니야? 참나. 택배 상자나 열심히 나르세요. 남의 자식 교육에 참견 마시고. 뭐라고? 내가 다 듣고도 못 들은 척 참고 살아서 그랬던 거지. 여태까지 나를 우습게 알고 깔보면서 조롱해왔던 거 사실 다 알고 있었어. 날 응원한답시고 말을 하면서도 은근하게 나를 비웃어왔잖아. 그래도 나 아무 내색 안 했다. 그런데도 왜 사람을 이 지경으로 비참하게 낙인을 찍어버리려고 해. 난 하루하루를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그거에 자부심 하나는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본인이나 잘해. 자부심이요? 뭔 자부심? 이러시니까 제가 정신 차리고 잘 사시라고 냉철한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니 솔직히요. 중소기업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소기업 회사 전전하시고 일용직 뛰시고 그러다가 택배 일 하시는 거. 아니 너무 초라한 행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한테 당당하게 따지실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따질 입장이 아니라고? 글쎄, 청량리 588 출신이 할 소린 아닌 것 같은데 나한테 그런 말 들어놓기 전에 본인 과거부터 돌아봐야 하지 않겠어? 청량리 588을 잊은 거야? 남편의 외침과 동시에 방문이 열렸어요. 제가 열었는지 서방님이 열었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네요. 분명한 건 그 문을 열고자 한 생각이 동시에 일어났던 거겠죠. 남편의 깜짝 놀란 얼굴에는 아차 하는 기색이 어려 있었고 경악으로 가득 찬 동서는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모습이었어요.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청량리 588이라고? 잠깐만. 지금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는데. 서방님이 중얼거리셨는데 제 심정과 동일했네요. 갑자기 이게 뭔 일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무심코 뒤를 돌아봤던 제가 짧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께서 바로 저희 뒤에 서 계셨던 거예요. 아까부터 무슨 소란인가 싶었는데 믿어지지 않는 얘기를 들어버린 것 같구나. 넋이 나간 채로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고 머리가 어지러우신지 눈을 질끈 감으시는 모습에 시아버지랑 제가 얼른 부축해드렸어요. 안방에 시어머니를 눕혀드리는 사이 작은 방 쪽에서는 설전이 오가는 소리가 들려왔죠. 서방님의 격양된 목소리가 들려올 때 제가 안방을 나섰는데 그때 마침 동서가 작은 방에서 급하게 나오면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보이더군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동서가 한번 주저앉았어요. 그리곤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그대로 가버렸고요. 손으로 얼굴을 덮은 채 연신 한숨만 내쉬는 남편에게 다름 아닌 해답이 들려있음을 이제 가족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대체 정확한 속사정이 뭐냐면서 남편을 강하게 채근하셨고요. 결국 남편이 다 털어놓게 됐어요. 제가 서울 토박이가 아니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자라서 그런 건지 청량리 588 이게 뭔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했어요. 다만 직감적으로 그런 거구나라는 느낌이 왔던 것이죠. 청량리, 천호동, 미아리, 영등포 이런 곳들이 꽤 오랫동안 음지에서 욕망의 명맥을 유지해왔다는 사실은 조금만 생각을 더듬어봐도 짚어지긴 하더군요. 가만 보니까 저도 예전에 한번 영등포에서 길을 잘못 드는 바람에 그 광경을 본 적이 있었어요. 어둑한 밤이면 홍등이 밝혀져 있었던 영등포의 그 거리를 말이죠. 아무리 도시만에 그런 곳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고 해도 그게 생판 남의 일이고 다른 세상의 이야기라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데 동서가 그런 동네 중에서 청량리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라니 세상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 것일까? 머나먼 얘기라고만 생각했었던 그런 동네와 연관된 사람이 설마 저랑 한 집안 식구로 있었던 일인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도대체 동서의 과거는 뭐였는지, 게다가 남편은 그걸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나중에 들은 내용을 토대로 꾸려보자면 과거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동서는 20살 나이에 돈을 벌기 위해 고향을 떠나 서울로 상경했어요. 참고로 동서는 고향이 충청남도고 시골 동네였다고 합니다. 무작정 꿈을 안고 서울에 도착했지만 형실은 너무나도 냉정했죠. 돈을 많이 벌 일자리는커녕 몸 하나 누이고 잘 곳조차 구하기 어려웠으니까요. 그런데다가 동서에게 상경을 권유하며 달콤한 말들을 건넸었던 지인들이 막상 서울에서 마주치자 낯빛을 바꿨던 거예요. 동서는 심지어 그 지인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돈도 갈취당했다고 하더군요. 크게 낙심한 동서가 주저앉아 있을 때 누가 제안을 건네왔다고 합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그에 맞는 좋은 일자리가 있는데 관심 있으면 연결해주겠다는 내용이었대요. 좌절하고 있었던 동서는 홀린 듯이 그 제안을 덥석 받아버렸고 어떤 동네로 먼저 흘러들어가서 지내다가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거처를 청량리로 옮겼었다고 합니다. 일명 청량리 588로 불리는 그 구역으로 말이에요. 동서는 자기 위로 언니가 하나 아래로 남동생 둘이 있는 사남매 집안인데요. 집안의 장녀인 동서의 언니는 웬 남자한테 코가 잘못 꿰어서 일찍 시집 갔다가 죽도록 시집살이 당하고 온갖 고생 다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람 피우는 남편, 며느리 쥐잡듯이 하는 시어머니, 집안의 왕인 시아버지, 성질 더럽고 포악한 시누이들. 그런 시댁 식구들에게 둘러싸여 노예처럼 지내면서 눈물 마를 날이 없었다고 해요. 심지어는 결혼 2년 만에 도망을 쳤다가 걸렸고 시누이들에게 얻어터진 경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마당이니 장녀가 어떻게 집을 도와줄 수 있었겠어요. 당시에는 자기 언니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 없었던 동서는 그저 남자 만나서 야반도주한 언니에 대한 배신감으로 불타올라서 자기라도 돈을 벌어야겠다는 일념하에 서울로 상경했던 것이고요. 처음엔 망설임이 따랐지만 수중에 돈을 쥐어본 순간 동서는 돌변했대요. 청량리 588에서 돈벌이를 계속 해나가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동서가 번 돈으로 그 동생 2명이 공부를 걱정 없이 할 수 있었고 집안의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됐다고 합니다. 동서의 뒷바라지로 그 동생들이 착실하게 대학까지 갔고 직장을 잘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서 나름의 성공을 거둔 거였죠. 그래서 그 동생들이 동서한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잘했던 거예요. 어쩐지 누나한테 잘하는 남동생들이라는 게 신기하고 왠지 생소하단 인상을 받았었는데 그런 내막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동생들은 자기 작은 누나가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지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말이죠. 동서의 친동생들도 모르는 그 비밀을 제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여기서 엄청난 우연이 등장합니다. 동서가 서방님과 연애를 하던 시절이었대요. 두 사람은 연애 기간이 길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서방님이 자기 여자친구라고 동서를 남편한테 인사시켜주고 셋이서 밥도 2번 먹고 그랬기 때문에 남편은 동서를 잘 알고 있었대요. 어느 날 남편이 복잡한 포장마차 거리에서 공장 사람들 몇 명하고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작업반장이란 분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어떤 여자한테 가서 아는 척을 하며 인사를 하더래요. 그 중년의 여성이 머리 모양이며 옷이 범상치 않아서 남편은 그때 그 인상을 유심히 봐두게 됐고요. 여기까지는 지극한 우연이었는데 이게 한 번 더 겹치면서 운명 같은 순간을 만들어내게 됐죠. 당시에 엄청 인기 많았던 고깃집이 있어서 남편이 서방님한테 거기서 고기를 한번 사주고 싶었대요. 근데 서방님께서 동서를 데리고 나오셨던 거예요. 셋이서 고기를 맛있게 먹고 나오던 길에 그 식당 앞에서 남편이 얼마 전에 봤던 그 중년의 여성을 발견하게 됐죠.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동서가 그쪽을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몸을 휙 돌렸다는 겁니다. 못 볼 꼴이라도 봤다는 것처럼 동서는 표정이 완전히 경악에 질려 있었대요. 장소를 벗어나면서도 동서는 계속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요. 아무래도 궁금해서 남편이 동서한테 물어봤었대요. 아까 문 앞에서 서 있던 여자랑 아는 사이냐고요. 그랬더니 동서가 펄쩍 뛰면서 아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딱 잡아뗐다군요. 내가 이렇다 저렇다 따로 말을 얹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왜 이렇게 정색을 하면서 부정하지? 혹시 뭐가 있나? 숨겨진 가족이라도 되는 건가? 의아해하던 남편은 다음에 다시 그 포장마차 거리에서 공장 사람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을 때 작업반장한테 슬쩍 물어봤대요. 전에 왔을 때 여기서 어떤 여자분하고 반갑게 인사를 하시던데 그 여자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고요. 사실 그렇게 물어볼 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별로 진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진 않았었대요. 그냥 일상에서 가질 수 있는 얄팍한 호기심 정도였다더군요. 그런데 작업반장이 술 취한 목소리로 엄청난 대답을 해준 겁니다. 아이, 내가 청량리에서 잘하는 곳 여사장이 있는데 그 여사장의 지인이야. 그래서 나랑도 안면이 있지. 잘 아는 곳이요? 어디 뭐 식당이라도 운영하시는 분인가 봐요. 에이, 맛 좋은 걸 팔긴 하는데 식당은 아니지. 청량리 588 몰라? 알지? 거기서 포주하고 있어. 거기 포주랑 아는 사이다 이거야. 듣고 나니까 뭔가 깨름칙했대요. 그런 곳에 포주랑 아주 가까운 여자가 어떻게 동서 같은 사람을 알고 있는 것일까 머릿속에서 연결이 안 됐다고 합니다.
반대로 뒤집어 보자면 어떻게 동서 같은 사람이 그런 곳의 포주랑 아주 가까운 여자를 알고 있었던 것인가라는 의문이 됐기 때문에 남편은 직감적으로 뭔가 안 좋은 내막이 있구나라는 판단이 섰대요. 괜히 심란해서는 자리도 뜨지 않고 술자리를 오래 이어가고 있었는데 딱 그날 공교롭게도 그 순간에 그 중년의 여자가 자기 일행들하고 포장마차로 오는 게 보였대요. 제 남편은 그때 술이 딱 깨는 걸 느꼈고 기회를 엿보다가 슬쩍 그쪽으로 가서 그 중년의 여자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기 동생의 여자친구라는 말은 절대 안 하고 지인의 지인이라는 식으로 둘러대면서 아무래도 그 지인이 저번에 그쪽을 보고선 깜짝 놀라서 도망친 것 같은데 무슨 관계가 있냐고 질문을 해버리고 말았대요. 영문을 모르겠다면서 고개만 갸웃하던 그 중년의 여성은 남편을 통해서 동서의 외모 묘사를 듣고서는 갑자기 테이블을 주먹으로 쾅 내려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걔가 나를 어디서 마주쳤다고? 그게 어디였다고? 참나. 그년이 우리 동네에서 일했던 년인데 얼마나 악독한지 튀어버렸어. 그년 보통 내기 아니에요. 유독 악발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선 남편이 엄청 충격을 받았던 거죠. 왠지 안 좋게 들었던 직감이 결국 맞아떨어지고 말았으니까요. 저는 이 대목까지 듣고서는 그럼 왜 어째서 무슨 이유로 남편이 동서의 비밀을 함구하고 서방님과의 결혼을 묵인했는지 이해가 안 갔죠. 여담이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이 청량리 588에 발을 들였기 때문에 동서가 그쪽 사람이었던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전말이 아니어서 제가 얼마나 안도를 했던지 모르겠네요. 그 엄청난 비밀을 더 엄청난 우연의 사다리를 통해 알게 된 남편이 입을 다문 이유는 바로 서방님에게 있었다고 하네요. 서방님께서 정신적인 문제로 워낙 힘들어하시던 분이었기 때문이죠. 계기는 군대에서 겪었던 참혹한 경험이었다고 들었고요. 만약 요즘이었다면 군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 쉽지도 않았을 테고 서방님께서도 정신과 진료를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정신과 진료니 뭐니 하는 건 전혀 대중화가 돼 있지 않았죠. 기껏해야 정신질환을 다루는 건 정신병원이 유명했던 것을요. 마음속에 자리 잡은 병은 자꾸만 커져갔고 서방님께서는 자꾸 방황을 해대셨죠. 사람들하고 만나서 어우러지는 것도 나날이 힘들어하셨고요. 시댁 식구들은 물론이고 서방님의 친구들까지 다들 걱정으로 난리도 아니었다더군요. 저러다가 사람 하나 잘못되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었대요. 그런 서방님의 일상에 나타난 게 바로 동서였던 거예요. 아무도 비집고 들어가지 못한 서방님의 상처, 그 틈에 들어간 존재가 동서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누나 동생으로 지냈다고 하는데 당연히 남녀관계에서 이성적인 감정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이죠. 특히 서방님께서 동서한테 무척 의지를 하셨대요. 동서는 남동생이 2명이나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남동생을 어르고 달래듯 서방님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었나 봐요. 게다가 청량리 588 출신이었으니 손님 비위를 맞추고 취향을 파악하고 이런 것들에서 아주 전문적이다 보니까 서방님의 상태를 알아보고 그에 맞추는 게 어렵지 않았을 테죠. 사람을, 특히 남자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동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서방님께서는 동서를 만나며 다시 이전의 모습을 되찾으셨기 때문에 남편이 이것으로 마음이 캥겼던 것이죠. 고민하던 남편이 서방님한테 슬쩍 화두를 던져봤었대요. 정말 만약에 말이야, 네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치부가 존재한다고 하면 너 어떻게 할래? 그래도 그 여자 계속 만날 수 있겠냐? 남편의 가정을 듣고 서방님은 살짝 고민하시는 듯 하더니 이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하네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만약에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고 해도 난 계속 만날 것 같아. 그 대답을 듣고서는 남편이 결단을 내렸던 거라고 하네요. 입을 다물기로 말이에요. 집안의 평화 그리고 남동생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비밀을 밝히지 않기로 했죠. 특히나 시부모님께서는 서방님의 방황 때문에 무척 소가리를 하셨었다고 하니까요. 서방님이 점차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에 시부모님께서 엄청나게 좋아하셨대요. 동서 쪽이 나이가 많든 말든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그래서 결혼도 허락하신 거였고요. 서방님께서는 특별히 뛰어난 영역은 없지만 사람 자체가 되게 진중한 느낌이고 인상부터가 어디에 한눈 안 팔게 생기셨어요. 동서는 청량리 588에서 있었던 동안에 묘하게도 남자 불신 같은 게 좀 생겼었대요. 남자들이란 여자친구가 있어도 이런 데를 오고 아내가 있어도 이런 데를 오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자꾸만 동서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청량리 588을 벗어나자마자 만난 서방님이란 인연에 동서의 눈이 번쩍 떠졌던 거예요. 첫 만남에 이 사람은 다른 남자들이랑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다고 하네요. 서방님의 내면에 깃든 상처가 깊어 보이길래 그걸 또 보듬어주고 싶은 마음을 품다 보니까 모성애 같은 게 생겨서 점점 서방님한테 애틋해졌대요. 남동생 2명이 있어서 그런지 서방님을 보면 꼭 돌봐줘야 할 대상처럼 느껴지기도 했다고 해요. 청량리 588을 통해 알게 된 건너 지인들이 자기 허영심만 채우려고 돈과 간판을 조차 남자를 물었다가 패가망신한 일화들을 동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로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서방님처럼 사고방식이 건전한 남자랑 결혼하는 게 해답이라고 판단했었대요. 동서의 표현에 따르자면 자기 딴에는 무력을 내려놓고선 아무 욕심 없이 선택한 게 서방님이었단 거죠. 근데 남편이 자기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동서는 결코 몰랐을까요? 놀랍게도 동서는 남편이 자기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짐작했던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서방님과 동서의 결혼식 때였는데요. 동서가 자기는 부를 하객이 거의 없어서 죄다 부모님 인맥이라는 식으로 멋쩍게 말을 했었대요. 거기다 대고 남편이 별 생각 없이 자기도 공장 일을 안 좋게 그만두는 바람에 딱히 결혼식에 놀러오라고 할 사람이 없다면서 말을 한 거죠. 그러자 동서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었대요. 에이, 그러지 말고 연락 한 번씩 돌려보세요. 전 공장문을 오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가감없이 말을 해보자면 그렇게 질 좋은 양반들은 아니라서 청량리 588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 양반들이라. 남편이 조금 난감해하면서 무심코 그런 대답을 해버렸는데 그때 동서의 표정이 확 변하더랍니다. 그때 봤던 동서의 표정은 말로 설명이 안 된다고 남편이 그러더군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고 동서가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것처럼 입술만 한참 달싹거리더니 끝내 말을 안 했다고 합니다. 짐작하기로는 아마 뭘 알고 계세요? 라는 질문을 동서는 남편한테 해보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자 동시에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던가요? 그 표현을 뒷받침하듯 동서는 결혼 직후까지는 남편이 여실히 느낄 정도로 뭔가 태도를 항상 조심조심하며 지냈지만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바뀌어갔어요. 특히 아이를 갖더니 출산 이후로 그렇게 됐죠. 이제 더 이상 무서울 거 없고 꺼려질 거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세월이 흘러서 자기의 비밀이 까발려질 줄은 상상도 못했겠지요. 서방님께서는 극심한 충격을 받으셨고요. 시부모님께서는 뒤로 넘어가셨어요. 원래 시아버지께서 건강이 좀 안 좋으신 편이었는데 쓰러지신 쪽은 시어머니셨네요. 화를 내셨다가 손으로 가슴을 치시며 오셨다가 한탄을 하시더니 결국 실신하셔서 구급차 타고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우리 애들만은 이런 사실을 알면 안 되는데 자기 엄마가 그런 과거를 지닌 사람이라는 걸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될 텐데. 서방님께서는 그 와중에 자식 걱정을 하셨고 눈물이 잔뜩 고인 눈으로 멍하니 어딘가를 바라보시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저도 옆에서 착잡한 마음으로 있었네요. 당연하죠. 애들은 절대 몰라야 돼요. 저희 중에서 아무도 입 놀릴 사람 없으니까 어른들이 입단속 잘하고 티 안 내고 살면 애들은 계속 모를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힘이 되네요. 고마워요, 영수님. 지금 제 심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독한 배신감, 끔찍한 충격, 절망 이런 것들로 미쳐버릴 것만 같은데 당장이라도 그 사람 멱살 잡고 흔들면서 저주를 퍼붓고 싶은데 지난 세월 부부로 살아온 건 허상이 아니었으니까 부부로 살며 아이들 낳고 살아온 세월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더 미칠 것 같아요. 서방님의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심정이요. 동서의 비밀을 터뜨리고 만 것에 남편은 후회가 된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그냥 계속 안고 갔으면 됐을 비밀이었는데 자기가 이성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말을 해버렸다고 스스로를 통제 못하는 거 보니까 자기도 이제 다 늙은 모양이라면서 씁쓸하게 자책했지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상했고요. 동서가 먼저 싸가지 없게 굴지만 않았어도 남편 같은 대인배가 폭발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서방님께는 조금 죄송하게도 남편을 원망하지 말아달라고 그랬어요. 잘 살고 있던 부부의 평화를 깨뜨린 범인으로 남편을 지목하고선 속으로 원망 중이거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네요. 동서의 비밀에 충격받고 힘들어하시는 서방님은 정말 안 돼 보였으나 저도 어쨌든 제 남편이 우선인 사람이라서 남편을 비호해버렸습니다.
제가 단호한 어조로 말씀드렸더니 서방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셨고요. 서방님의 기운 없는 그 모습이 눈에 아른거려서 저도 왠지 죄책감 같은 게 드는 바람에 힘들어서 혼났네요. 이런저런 생각을 다 하고 나니깐 앞으로 동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들었어요. 먼저 움직인 건 예상외로 동서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계속 입맛이 없고 속이 불편하다고 하셔서 제가 죽 써드리려고 시댁에 마침 가있던 때였어요. 그러던 때에 동서가 시댁에 온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불미스러운 일로 노하시게 만들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수척한 얼굴로 시댁에 찾아온 동서는 이내 저를 발견하고선 흠칫했지요. 저는 애써 모른 척하는 모양새로 고개를 돌려줬고요. 동서는 위아래로 검은색 옷을 빼입고 온 상태였는데 시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의 부끄러운 과거 이야기 어떤 거였는지 전부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 그딴 거 듣고 싶다고 하든 어디 상갓집에라도 왔냐? 우리 보고 지금 빨리 뒤져버리라고 그런 꼴로 찾아온 게야? 동서의 조심스러운 목소리를 시아버지께서 확 잘라버리셨어요. 원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닌데 무척 화가 나 계셨지요. 서방님도 그렇지만 제 남편도 정말 우직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형제의 기질이 어디서 왔겠어요.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를 보고 그렇게 닮은 것이지요. 시아버지께서는 젊으실 적부터 서울에서 살아오셨다고 하니 청량리 588이든 다른 곳이든 그런 동네의 풍문을 남자로서 아셨을 거예요. 옛날 남자 어르신들은 특히나 그럴 수밖에 없단 생각도 들고요. 근데 시아버지께서는 그런 문화를 딱 질색하시는 부류였던 겁니다. 시어머니의 증언에 따르자면 옛날부터 술자리에서라도 저급한 농담이 오가면 바로 자리 박차고 일어나셨던 분이 시아버지셨대요. 대쪽 같은 성향이시죠. 세상이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께서는 늘 물러남은 사악한 것이며 남녀는 유별하다고 보시는 분이라 아무튼 그런 분의 시각에서 보시기에 동서의 과거가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지 감히 짐작도 안 되더군요. 시아버지께서는 손에 잡히는 리모컨을 세게 집어던지시며 분통을 터뜨리셨고 무섭게 화를 쏟아내셨어요. 동서는 고개를 숙인 채로 흐느끼기 시작했고요. 시어머니께서는 가만히 시아버지의 분노를 듣고 계시다가 한숨을 내쉬시며 조용히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애초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였는데. 동서가 두 손을 모아서 싹싹 빌기 시작한 건 바로 그때부터였네요. 아버님, 어머님, 저는요. 애들 없이 못 살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엉엉 울면서 빌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전날에 서방님께서 동서한테 우리가 어떻게 계속 부부로 살겠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더군요. 이혼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서방님께서 애들을 데려가려고 하실 테니 그 모습을 볼 수 없다면서 동서가 오열한 거예요. 애들하고 살고 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앞으로 두 분께 정말 잘할게요. 성심성의껏 진심을 다할게요. 혹시 제가 보이는 게 싫다고 하신다면 눈에 띄지도 않고 조용히 살겠습니다. 애들하고만 계속 같이 살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신다면 은혜 잊지 않고 열심히 살게요. 동서가 울면서도 말을 이어갔고 시부모님께서는 시끄러우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 두통이 일어난다며 손으로 머리 잡고 괴로워하시길래 멀찍이서 지켜보던 제가 얼른 다가가서 동서를 잡아 일으켰어요. 계속 동서가 앞에 있으면 시어머니께서 또 쓰러지시거나 아니면 동서가 시어머니 손에 작살나거나 양자택일이 될 것 같았거든요. 시댁 밖으로 나오고 나서야 동서는 우는 걸 멈추고 소매로 눈물 자국을 벅벅 닦았어요. 제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물었죠. 자 남편을 원망하고 있냐고요. 그랬더니 표정 관리를 못하더군요. 원망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우리 그이가 동서 과거를 폭로하기는 했어. 그건 맞아. 근데 애초에 동서한테 그런 과거가 없었다면 됐을 일이기도 해. 괜히 애먼 사람한테 원망의 화살 돌리면서 저주 퍼붓지 마. 자기 무덤 스스로 판 건 동서 본인이잖아. 택배 일이든 뭐든 닥치는 대로 다 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 깎아내리고 조롱했지. 그건 모독이었어. 그렇게 하지만 않았어도 동서는 더 오래오래 과거의 비밀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난 솔직히 말해서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 제가 차분히 말했더니 동서가 입술만 깨물 뿐 아무 반론도 못하더군요. 그러더니 제가 없을 때 남편한테 따로 찾아가서 동서가 사과를 했어요. 경우 없이 굴어서 죄송했다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남편한테 허리를 숙이며 사죄 인사를 했다고 하네요.
그 모습에 마음 약해진 남편은 집에 와서 한숨이나 푹푹 내쉬고 있고 가만히 뒀다간 서방님께 연락해서 동서를 용서해주고 앞으로 잘 살아보라면서 그런 조언을 건넬 것 같길래 제가 미리 선수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든 그건 서방님께서 생각하고 판단 내리실 문제인데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말을 넣는다면 서방님께선 진짜 자기 마음이 가고 싶은 대로 행동을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마치 폭풍전야처럼 느껴지는 조용한 며칠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1차 결론이 지어졌죠. 서방님과 동서는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집에서 동서만 빠져나온 모양새였네요. 애들한테는 부부 사이에 약간의 이견이 생겨서 따로 지내게 됐다는 식으로만 설명했다고 서방님께서 말씀을 주시더군요. 마음 같아선 그런 과거를 숨기고 거짓말로 덮고 저를 기만해온 걸 도저히 용서도 용납할 수도 없어서 당장 이혼해버리고 싶지만 그러기엔 생각이 너무 복잡하네요. 딱 한 가지 생각으로 결론이 지어지질 않아요. 특히 애들도 있으니까 애들 생각도 해줘야죠. 당장 이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게 같이 살기는 또 어려워서 일단 따로 지내보게 됐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형수님께서는 답답해하시겠지만 지금 현재로선 이게 제 최선인 것 같아요. 답답하다뇨. 전혀 아니에요.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해답이잖아요. 이건 다른 누군가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서방님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였지만 시부모님께서는 달랐나 봐요. 따로 사는 건 당연한 거고 어떻게든 이혼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서방님을 따끔하게 질책하셨다고 합니다. 부모가 이혼해도 자식들은 멀쩡히 크게 돼 있으니 애들 걱정돼서 이혼을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주장하셨다고 하네요. 거의 모든 엄마들이 그렇겠지만 동서가 자기 애들을 끔찍히 생각하는 사람이라 애들을 안 잃을 수만 있다면 자기가 혼자 나가 사는 별거 생활쯤은 감내할 수 있다고 여긴 모양이더라고요. 동서의 충격적인 과거 행적이나 제 남편에게 함부로 굴었던 것을 제가 절대 옹호하려는 건 아니지만 같은 엄마라는 입장에서는 뭔가 짠한 게 있긴 하더군요. 형님, 돌이켜보니까 제가 형님한테도 시건방지게 군 부분들이 정말 많았네요. 죄송하다는 말씀 재차 드리고 싶어요. 저는 다시 우리 식구들 사는 집으로 돌아가서 다 같이 살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볼 생각이에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새로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저랑 통화했을 때 동서가 나름 담담하고 당차게 그런 말을 했었는데 왠지 숨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에 잠깐 얼굴 볼 일이 있어서 마주쳤을 때는 낯빛이 너무 어두워져 있어서 제가 화들짝 놀랐고요. 아무튼 간에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역사를 써내려가며 살아가는 존재라곤 하지만 설마하니 동서 같은 과거를 지닌 사람이 한 집안 식구로 있을 줄은 몰랐네요. 게다가 제 남편이 동서의 과거를 알고 있었다는 것도 황당했고요. 이래서 사연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걸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진 모르겠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여전히 동서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계시고요. 동서는 아직 별거 생활을 끝마치지 못한 상태랍니다. 사는 게 좀 바빠져서 저나 남편이나 서방님하고 동서한테 먼저 연락을 못 해봤는데 애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 궁금하기도 한지라 나를 잡고 얘기 한번 나눠봐야겠어요. 저희 집안 얘기를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매사 좋은 일들만 일상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